5월의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거리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하고 사람들의 표정에도 봄 기운이 완연했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쩐지 다가올 어버이날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금지옥 키워 결혼시킨 지도 어언 10년. 며느리 서윤이가 살갑다거나 싹싹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선택한 사람이니 좋게 생각하자, 내 아들 얼굴 봐서라도 잘 지내자 다짐하며 그럭저럭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그럭저럭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서운함의 조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여왔던 것 같습니다. 명절이면 을의 시어머니인 제가 허리가 휘도록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며느리 서윤이는 아침 늦게 일어나 대충 세수만 하고 나와서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얘야, 이리 와서 전이라도 좀 부치려무나. 한마디 하면 마지못해 일어나는 척하다가도 이내 어머님,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 괜히 망칠라 하며 슬그머니 뒤로 빠지곤 했지요. 결국 모든 일은 제 차지였고 서윤이는 명절 당일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나타나 손님 맞이하는 생색만 냈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런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엄마 서윤이는 이런 거 안 해봐서 그래. 그냥 엄마가 하는 게 더 빨라. 라며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끓었지만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하며 억지로 넘기곤 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에는 온갖 고급 육아용품이며 옷가지를 선물하면서 시댁인 저희에게는 어머님, 아버님, 지호 옷 몇 벌 샀어요. 입혀주세요 하며 마치 선심 쓰듯 내미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제 생일은 매번 어머님 바빠서 이번에는 외식으로 간단히 할게요. 하고는 동네 백반집에서 미역국 한 그릇 사주는 것으로 퉁치면서 사돈 생일에는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값비싼 선물을 준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 올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섭섭함을 넘어선 어떤 체념 같은 것이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올해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말의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버이날 당일 아들 내외는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은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어슬렁어슬렁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 서윤이는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마치 패션쇼에라도 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아들은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멋쩍은 미소만 짓고 있었죠. 애써 준비한 음식들을 식탁에 차려놓았지만 서윤이는 젓가락을 몇 번 깨작거리다가는 이내 휴대폰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카톡, 카톡,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음에 맞춰 서윤이의 손가락은 바쁘게 움직였고 입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간간히 제게 말을 걸었지만 대화는 겉돌기만 했습니다. 이게 가족 식사인지 남남끼리 하는 식사인지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내놓자 그제야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 쇼핑백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별건 아니지만 저희 마음이에요. 얇고 힘없는 종이 쇼핑백 안에는 붉은 카네이션 한 송이가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분도 잘 가지 않는 그저 구색만 맞춘 듯한 카네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네이션 꽃잎 사이로 하얀색 가격표가 미처 제거되지 않은 채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5,000원.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선물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고 마음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성의 부족이자 무시였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표정을 관리하며 아이고, 그래, 고맙다. 꽃이 참 예쁘네. 하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서윤이는 여전히 휴대폰 액정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네, 어머니. 좋아하시니 다행이네요.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5,000원짜리 카네이션은 마치 제 초라한 신세를 대변하는 것 같아 더욱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서윤이의 SNS가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도 자신의 화려한 일상을 과시하듯 올리곤 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의 SNS 프로필 사진 바로 아래 가장 최근 게시물에는 서윤이가 자신의 친정어머니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정어머니의 손에는 너무나 익숙한 명품 시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누가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어버이날 선물 증정 완료. 라는 살가운 문구와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에게는 5,000원짜리 카네이션 한 송이, 그것도 가격표도 떼지 않은 무성의한 선물. 그리고 자신의 친정 어머니에게는 500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 가방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차별을 넘어선 명백한 기만이자 조롱이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참아왔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녀석을 결혼시키겠다고 평생 악착같이 모았던 적금을 깨고 없는 살림의 대출까지 받아가며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던 기억.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산후조리원에 보내고 온갖 육아용품이며 옷가지를 사다 나르며 뒷바라지했던 지난 날들. 아들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 퇴직금까지 끌어모아 사업 자금을 대주었던 어리석었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퍼주고 헌신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이런 푸대접과 무시라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밤 피곤에 지쳐 퇴근한 남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과 서윤이의 SNS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사진을 본 그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되묻는 남편의 눈에는 당혹감과 실망, 그리고 이내 깊은 분노가 서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내려다보던 남편은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의졸였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하는군. 우리가 저것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밤새도록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분노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호구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리라고. 그렇게 저희 부부의 치밀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 5,000원짜리 카네이션은 어쩌면 저희에게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지요. 어버이날의 충격과 배신감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될 일도 안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남편도 밤새 뒤척였는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정말 그 집을 팔 생각이요? 제 마음을 읽었다는 듯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팔아야겠어요. 더 이상 그 아이들 뒤치다꺼리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아파트였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의 퇴직금까지 얹어 사준, 사실상 저희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긴 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들 앞날을 생각해서 큰 마음 먹고 명의를 아들 앞으로 해주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집을 팔아서 그동안 저희가 쏟아부었던 돈을 회수하고 남은 돈으로는 저희 부부의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당한 내 권리를 찾는 것뿐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박 사장님, 혹시 지금 사무실에 계시면 잠깐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차분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박 사장님은 조금 의아해하는 듯 했지만 이내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 이름으로 된 아파트 있잖아요. 그걸 좀 급하게 처분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물론 어버이날 선물 사건이나 서윤이의 만행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박 사장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그 좋은 집을 왜 갑자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그래서 그런데 최대한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요즘 부동산 경기가 썩 좋지는 않지만 그 아파트는 워낙 위치도 좋고 상태도 괜찮아서 찾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다만 정말 급하게 처분하시려면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으시는 게 좋긴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가격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최대한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박 사장님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집 내부 사진부터 좀 찍어야 할 텐데 언제쯤 방문하면 될까요? 저는 아들 내외가 주말에도 집에 잘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평일 낮 시간으로 약속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매물 등록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과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들 몰래, 그것도 아들 명의로 된 집을 판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윤이의 그 오만하고 싸가지 없는 표정과 말투, 그리고 5,000원짜리 카네이션이 눈앞에 아른거리며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보상이야.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똑똑히 가르쳐줘야 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습관처럼 서윤이의 SNS를 다시 한번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보란 듯이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에 제 분노는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흥청망청 돈 쓰면서 시부모에게는 고작 5,000원짜리 카네이션 한 송이로 때우다니.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저는 이를 악물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시간에 박 사장님이 사진 기사를 데리고 저희 집, 아니 정확히는 아들 명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혹시나 아들 내외가 갑자기 들이닥칠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진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집이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 금방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이 집을 팔아도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망설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 사실을 눈치채기 전에 모든 일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남편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하며 아들 내외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계약이 성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복수 계획 속에서 제 마음은 불안과 통쾌함, 그리고 아주 약간의 죄책감이 뒤섞여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묵묵히 지지해주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저것들이 자초한 일이오. 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생각보다 빨리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저는 주로 평일 낮 시간, 그들이 회사에 있을 시간을 이용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는 아들 내외가 직장 때문에 바빠서 제가 대신 집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고 둘러대곤 했죠. 그때마다 혹시나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아니면 서윤이가 갑자기 휴가를 내고 집에 들르지는 않을까 싶어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매번 집을 보여주고 난 후에는 혹시나 흔적이 남았을까 꼼꼼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라도 찍는 것처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날도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을 막 보내고 한숨 돌리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서윤이가 평소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곤 하던 태블릿 PC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시선이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화면을 켜보니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서윤이가 친구와 나누던 메신저 대화창이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이걸 봐도 될까?
순간 망설였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터라 까짓것 뭐가 더 있겠어 하는 심정으로 대화 내용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야, 진짜 우리 시엄마 너무 촌스럽지 않냐? 완전 구시대 유물 같아. 이번 어버이날에도 카네이션 한 송이 사드렸더니 좋다고 입이 귀에 걸리더라니까? 푸. 돈도 없는 양반이라 그런 거 하나에도 감지덕지해야지 뭐. 안 그래? 솔직히 샤넬백 사드릴 돈이면 내 옷을 하나 더 사고 말지. 미쳤다고 그걸 사주냐? 서윤이가 친구와 나눈 대화에는 저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가빠왔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다음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맨날 아들 하나 잘 둬서 호강하는 줄 아셔. 실상은 우리가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말이야. 집도 사실상 우리 거나 마찬가지인데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내고. 아휴,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빨리 분가해서 저 얼굴 안 보고 살고 싶다. 진심. 그 글자들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녹화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제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주말에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 미경이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이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아들 집을 파는 건 너무 극단적인 방법 아니냐?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 보는 건 어때? 라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가 서윤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여주자 그녀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내 며느리가 한 말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랄할 수가 있지? 이건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네. 예, 너 정말 그동안 속 많이 썩었겠다. 내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간다. 미경이는 제 편이 되어 주었고 오히려 잘 생각했어. 저런 것들한테는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내 인생 찾아야지. 내가 응원할게. 라며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오랜 친구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는 흔들리던 제 마음에 큰 용기와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들이 자초한 일이고 나는 내 권리를 찾는 것뿐이야.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몇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때마다 아들 내외가 갑자기 들이닥치거나 혹은 집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 아들 내외의 지인이 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다행히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은 제 복수 계획에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음에 드는 매수자를 찾아 신속하게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하고 숨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서윤이의 그 싸가지 없는 말투와 비웃는 듯한 표정이 악몽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두고 봐라. 너희가 나에게 안겨준 모멸감과 상처 반드시 몇 배로 돌려줄 테니 너희에게 진짜 세상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 함부로 대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저는 칼날을 갈고 또 갈며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죄책감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만이 들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윤이의 민낯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나니 제 마음은 역설적이게도 폭풍 전에
고요함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명확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마치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부동산 박 사장으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집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신혼부부인데 집 상태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사모님께서 제시하신 가격도 아주 합리적이라며 바로 계약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네, 사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약속한 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수자 부부와 마주 앉았습니다. 참으로 선하고 예의 바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눈으로 미래를 꿈꾸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아주 오래전 아들 내외의 신혼집을 구해주던 때가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알림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해냈다는 후련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착잡함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매수자 부부는 연신 이렇게 좋은 집을 저희에게 넘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하며 살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감사 인사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그 집에는 내 평생의 한과 눈물이 서려 있단다 하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잔금 날짜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제게는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아들 내외에게 이 사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저녁 무렵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저녁에 잠깐 집에 들러도 될까요? 서윤이가 어머니 댁 근처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요. 어머니 얼굴도 뵐 겸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집은 다른 사람에게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고 혹시라도 매수자가 계약 내용 확인차 다시 한번 집을 보러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려 태어난 척 둘러댔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어쩌냐. 지금 집 보일러가 말썽이라 내일 아침 일찍부터 사람 불러서 대대적으로 수리하기로 했다. 먼지 나고 시끄러워서 며칠은 집에 있기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날 잡아서 오너라. 다행히 아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주말 오후 거실에서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는데 아파트 입구 쪽으로 익숙한 아들의 차가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쟤들이 왜 예고도 없이.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붙을 뻔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인터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인터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아들과 서윤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명랑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현관으로 뛰어가 문을 열지 않은 채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서윤아.
내가 지금 막 외출하려고 현관문 잠그고 나오는 길인데 어쩌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지금 바로 나가야 하거든. 정말 미안해서 어쩌노. 급한 일 아니면 다음에 전화하고 오렴. 제 임기응변에 아들 내외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그러세요. 어머니, 그럼 저희 그냥 갈게요.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죽여 지켜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냈습니다. 아들 내외가 언제 또 불쑥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노심초사했고 휴대폰 벨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안쓰러워하면서도 이왕 시작한 일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지. 우리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옆에 있지 않소? 라며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세하게 의논하며 복수 이후의 삶을 상상하는 것이 그나마 이 숨막히는 시간 속에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옮겨서 남은 돈으로는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해외여행도 다니고 남편과 함께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도 배우면서 여유롭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잔금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초조함과 기대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끔씩 그 집에 얽힌 아들의 어린 시절,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윤이의 오만방자한 얼굴과 SNS에 올린 명품 가방 사진을 떠올리며 다시금 독하게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야. 드디어 운명의 날, 잔금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떠 밤새 뒤척인 남편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은행에 들러 매수자가 입금한 잔금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향해 진명의 이전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무사가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사모님 아드님 소유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드디어 때가 왔다는 비장함이 동시에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지금 어디냐? 잠깐 시간 괜찮으면 너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니? 서윤이도 같이 오면 좋겠다.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네,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회사 근처인데 서윤이랑 같이 바로 출발할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래, 기다리고 있겠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마음 단단히 먹으시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오.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와 함께 아들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서윤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해맑은 표정으로 어머님,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르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태연하게 앉아 그들을 마주보며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앉거라.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제 평소와 다른 싸늘한 분위기에 아들 내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준비한 말을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꺼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이 아파트, 오늘 내가 팔았다. 여기 매매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사본이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너희 집이 아니야. 수화기 너머로 들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만 껌뻑거렸고, 서윤이는 처음에는 피식 웃으며 어머님, 지금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재미없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서윤이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니? 여기 있는 서류들,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렴. 이미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고 잔금까지 다 받아서 명의 이전도 완료된 상태다. 제 단호한 말과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번갈아 보던 서윤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집어들어 떨리는 손으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가장 먼저 이성을 잃은 것은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서윤이를 황급히 붙잡으며 서윤아, 진정해. 어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발요. 하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금의 미동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 것 같니? 너희가 나에게 한 짓을 곰곰이 생각해 보렴. 지난 어버이날 너희는 나에게 고작 5,000원짜리 카네이션 한 송이를, 그것도 가격표도 떼지 않은 채로 던져주었더구나. 그런데 내 친정 어머니에게는 5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SNS에 자랑까지 했지. 안 그런가? 제 말에 서윤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어머님. 그 가방은. 서윤이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 저는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 PC를 꺼내 서윤이가 친구와 나눴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화면에 띄워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우리 시엄마 너무 촌스럽다. 돈도 없는 양반이라 카네이션 하나에도 감지덕지한다. 집도 사실상 우리 건데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낸다 등등. 그 적나라한 내용에 아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서윤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저는 배신감과 분노로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넋나간 사람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처음에는 흐느끼는가 싶더니 이내분에 못 이겨 악을 쓰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다 늙은 시어머니 기분 좀 상했다고 아들 집을 팔아버리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냐고요. 이건 미친 짓이라고요. 당신은 악마야, 악마. 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친 짓? 악마? 너희가 나에게 한 짓은 정상이고 천사 같은 행동이었나 보구나. 그리고 그 집, 엄밀히 말하면 내 집이나 마찬가지다. 너희 결혼할 때 내가 평생 모은 돈 다 털어서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사준 집 아니냐. 명의만 내 아들 앞으로 해줬을 뿐이지. 내가 내 집 팔겠다는데 누가 감히 나에게 미쳤다. 악마다 할 자격이 있단 말이냐? 제 섯을 펄은 일갈에 서윤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집만은 제발. 그들의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통쾌함과 동시에 깊은 연민이 교차했지만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그들이 자초한 결과였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희는 너희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다.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들 내외가 거의 혼비백산하여 쫓겨나듯 집을 나간 다음 날 예상했던 대로 사돈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부인은 다짜고짜 저에게 고함을 지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네 집을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장 계약 취소하고 집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사부인이야말로 제정신이십니까? 따님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셨기에 시어미한테 그런 막말과 패악을 부리고 그런 천인공노할 푸대접을 할 수 있는지요. 제가 받은 서름과 모멸감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은 이미 다 끝났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제 말에 사부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딸 서윤이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제가 뭔가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녹음기라도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부인의 모습에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고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사돈 어른까지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과묵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얼굴이 시뻘게 상기되어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안사돈,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셨다고 해도 아이들 보금자리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빼앗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재산 강탈입니다. 사돈 어른은 다짜고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서윤이가 SNS에 올렸던 명품 가방 사진이며 친구와 나눴던 저에 대한 험담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처음에는 이런 건 다 조작된 것일 수도 있지 않소? 라며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태블릿 PC로 직접 해당 내용을 보여주자 점차 할 말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며느리 편을 들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젊은 애들이 뭘 안다고 그러겠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어른들이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야박하십니다. 그 말에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야박하다고요? 너그럽게 이해하라니요? 만약에 제 아들이 사돈댁에 그런 천하의 몹쓸 무례를 저질렀다면 사돈께서도 그렇게 너그럽게 젊은 애들이 뭘 안다고 그랬겠냐며 이해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지요. 제 날카로운 반문에 사돈 어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다 굳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이는 친정의 비호 아래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려 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아는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저희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아들 명의의 재산을 부모가 임의로 처분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즉각
원상 복구하지 않을 시 민영사장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마무리한 상태였고 오히려 그들의 이런 적반하장 격인 태도에 더욱 분노할 뿐이었습니다. 어디 할 테면 해보시지요. 법대로 하면 누가 더 잃을 게 많고 누가 더 곤란해질지 똑똑히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동안 서윤이를 통해 제가 받았던 온갖 무시와 서름, 그리고 사돈댁의 이중적인 태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돈댁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응은 제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역시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아내는 길길이 날뛰며 매일같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어머니는 그 어떤 설득과 애원에도 바위처럼 단호하고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피가 마르는 듯 괴로워하는 아들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들이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빌고 서윤이를 대신해 사죄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이 확고부동하다는 것을 깨닫자 아들은 점차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제 앞에서 처절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윤이의 손을 꼭 잡고 제 앞에 나타난 아들은 핏기 없는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도 이제 어머니 안 보고 살 겁니다. 서윤이랑 저 둘이서 어떻게든 살아갈게요. 그러니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에게 반항적인 눈빛으로 그러나 절망감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쏘아붙이고는 서윤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힘없이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칼로 도려내는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제 손으로 자식과의 연을 끊어내는 것만 같아 피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 대한 처절한 실망감과 슬픔을 애써 가슴 깊이 묻으며 이 또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시련의 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돌처럼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질긴 악연을 끊어내고 사돈댁과의 불편한 관계마저 정리한 후 제 삶에는 뜻밖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칼로 베인 듯한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를 애써 들여다보며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삶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 집을 판 돈으로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공기 좋고 한적한 동네에 아담한 빌라를 마련했습니다. 평수는 예전보다 훨씬 줄었지만 햇살이 잘 드는 남향의 작은 베란다까지 딸려 있어 우리 노부부가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하고 만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남편과 저는 짐도 풀지 않은 채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둘만 남았구려. 섭섭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하오.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던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제 자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그리고 생활에 쫓겨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배우고 싶어 했던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가곡 교실과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까운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였습니다. 장을 볼 때도 더 이상 가격표를 먼저 확인하며 망설이지 않았고, 가끔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며 서로에게 작은 사치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쌓아가면서 제 얼굴에는 점차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 이야기가 주변에 퍼지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친척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의견이 분분했지요. 어떤 친척들은 전화를 걸어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요즘 젊은 것들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너무 버릇없다더니 아주 잘했다. 속이 다 시원하다. 라며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또 어떤 친척들은 아무리 그래도 자식 앞길을 그렇게 막아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냐? 너무 심했다. 그러다 천벌 받는다. 라며 대놓고 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옛 이웃들이나 동네 사람들도 저희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속이 상하고 울컥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내가 내린 결정에 후회는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제 선택을 존중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제 유일한 벗인 미경이만이 꾸준히 저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정수가 남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지 내가 다 아는데. 너는 내 행복을 찾을 자격이 충분해. 미경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아들 내외에 대한 소식은 아주 간간히,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 건너 들려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그들은 결국 변변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반지하 월세방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서윤이는 갑자기 바뀐 생활 수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거의 매일같이 술로 밤을 지새우고 아들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며 SNS에 자신의 화려한 삶을 과시하던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비참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아들에게 쏟아내고 심지어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 탓이라며 저를 원망한다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하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고생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애써 그런 감정들을 외면했습니다. 이미 제 손을 떠난 일이었고 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기에는 복수심과 분노로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제 마음도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이라는 작은 돌멩이가 가라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에 어느 정도 적응해가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집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아무리 잊으려 해도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는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예전에 말끔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수척해진 얼굴에 며칠은 감지하는 듯 떡진 머리 구겨진 옷차림은 누가 봐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힘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발견했는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차마 먼저 다가가 아는 척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는데 아들이 고개를 돌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아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오랜만에 아들을 본 반가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 말없이 바라보기만 하던 그때 아들이 갑자기 제 앞으로 달려와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은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저희를 쳐다보았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 마음도 갈대처럼 하염없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아 겨우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근처 한적한 벤치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하던 아들은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 그렇게 아프게 하고 불효막심한 짓을 저질렀어요. 정말 후회해요.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넘기면서 어머니 생각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발.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에 제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저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사과, 그래, 고맙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내 아내는? 서윤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이 모든 일의 원흉은 내 아내인데 어찌 내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느냐? 제 말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윤이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 아직 어머니께 직접 사죄할 용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께서 너무 심하셨다는 생각도 조금은 하는 것 같고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 와중에도 내 탓을 하고 있다니.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를 쉽게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내 아내를 데리고 와서 내 앞에 함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게 하거라. 내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내게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나는 너희를 볼 생각이 없다. 아들은 제 단호한 말에 또다시 절망한 듯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서윤이도 곧 정신 차릴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요. 제발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내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 날,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그 전까지는 서로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함께 매정하게 등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무 잔인한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들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 제 마음은 다시금 심란해졌습니다. 아들의 처참한 모습과 절박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밤마다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민준이도 이제 어른인데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 않겠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없다오. 하고 다독였지만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찌 그리 쉽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서윤이가 내 앞에 와서 진심으로 사과할까? 아니면 이대로 영영 남남처럼 살아가게 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라는 시간이 할 일 없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거의 체념 상태에 이르렀을 무렵 어느 늦은 저녁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잔뜩 수척해진 아들과 그보다 더 형편없는 몰골의 서윤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예전에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길에서 구걸이라도 하다 온 사람처럼 남루한 행색이었습니다. 며칠은 감지하는 듯 기름진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질끈 묶여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수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서윤이는 제 앞에 서자마자 아무 말 없이 쿵소리를 내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이마를 박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절하고 애처롭던지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한참 동안 서럽게 울던 서윤이는 겨우 고개를 들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께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고 어머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어머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굴었으니 지금 제가 받는 이 벌은 다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어머님 부디 이 못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서윤이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동안에 화려했던 명품 옷과 값비싼 화장품 뒤에 숨겨져 있던 철없고 어리석었던 한 젊은 여인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도 서윤이 옆에 함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도 이번 일 겪으면서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저희가 어머님께 지은 죄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거 알지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저희 정말 잘할게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서윤이의 눈물에 과연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절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가식적인 연기일까? 하지만 그녀의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과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 속에서 저는 그녀가 겪었을 혹독한 시련과 그로 인한 뒤늦은 깨달음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기심과 허영심에 눈이 멀어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아직은 미성숙한 한 인간이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눈물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앞에서 흘린 이 눈물의 의미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다면 나도 더 이상 너를 원망하지 않으마. 제 말에 서윤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올려다보았고 이내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어머님 은혜 잊지 않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윤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직 제 마음속의 모든 상처가 완벽하게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생각보다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스며 나오는 것을 느끼며 저는 비로소 용서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윤이의 눈물 어린 참회와 아들 민준이의 간절한 호소를 받아들인 그날 이후 저희 가족에게는 아주 느리고 조심스러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마법처럼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들이 깨끗하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앙금이나 쓰라린 기억들은 쉽게 휘발되지 않았으니까요. 처음 얼마 동안은 서로 마주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눈치를 살피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조심스럽고 공손한 태도를 보였고 저 역시 그들을 대하는 것이 마냥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를 용서했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시어머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을 망치고 저 또한 상처받는 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주말 저녁 식사를 위해 저희 집에 온 아들 내외를 앉혀놓고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아, 그리고 서윤아. 이제 너희도 어엿한 성인이니만큼 너희들의 삶은 너희 스스로 책임지고 꾸려나가야 한다. 더 이상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려 하거나 부모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면서 예의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자.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는 그런 진정한 가족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제 말에 아들 내외는 고개를 숙인 채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고 이내 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희 힘으로 열심히 살면서 효도할게요.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 내외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예전처럼 불평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꿋꿋하게 현실을 헤쳐나가려 애썼습니다. 서윤이는 그동안의 허영심과 사치를 모두 버리고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된 일과 박봉에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듯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반찬거리를 사서 서투르지만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고 주말에는 아들과 함께 집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소박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아들 민준이 역시 이전보다 훨씬 책임감 있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사 일에 더욱 매진했고 퇴근 후에는 서윤이의 일을 돕거나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했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올 때면 예전처럼 빈손으로 오는 법 없이 작은 과일 바구니나
반찬거리라도 사들고 와서 함께 나누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그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저는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손주들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예전에는 서윤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오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저희 집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울려 퍼지자 저희 부부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족의 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저희만의 평화롭고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남편의 수묵화 실력은 일취월장했고 제 가곡 교실 노래 실력도 제법 늘었습니다. 가끔씩 아들 내외가 용돈을 모아 저희에게 작은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고 그럴 때면 저희는 고맙고 기특한 마음으로 즐겁게 다녀오곤 했습니다. 이번 파란만장했던 사건을 통해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며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진정한 행복이란 멀리 있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때 제가 내렸던 그 극단적인 결정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슴 한구석에 남은 상처는 아마 평생 완벽하게 아물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격렬했던 폭풍우 같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희 가족 모두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결국 저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심으로 용서하며 화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또 어떤 시련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는 과거의 아픔을 교훈 삼아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더욱 단단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거친 비바람을 이겨낸 나무가 더욱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듯 저희 가족의 사랑도 그렇게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듯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회복되고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분노와 슬픔, 원망과 후회는 모두 가슴 한편에 묻어두고 다가올 미래를 향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힘겹게 되찾은 그리고 앞으로 가꾸어갈 진정한 행복이니까요. 햇살 좋은 오늘 저는 남편과 함께 손주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사러 나서는 길입니다.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